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고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3강이죠. 투자론의 이론 강의가 이제 남아있죠. 2개가 남아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셨던 캐시플로우, 현금 수지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그리고 투자와 평가기법 2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림셈법이란 진짜 간단해요. 이거는 대충 경험상 정교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임대료하고 가격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 가격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승수법이냐 수익률법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비율분석법은 재무 비율을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 비율의 의미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두껍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안정성 어떠냐, 유동성 어떠냐, 생산성은 괜찮은지의 비율을 몇 가지를 보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림셈법 보면 투자 금액을 임대료로 나누면 가령 임대료가 연간 100억이 들어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1000억짜리라면 승수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나누면 수익률이죠. 1000억짜리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입이 100억 들어왔다라고 하면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법이고 승수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의사결정하겠냐면 A, B, C 등등 부동산을 보고 승수는 임대료 1원당 부동산 가격 비율이니까 얘는 낮을수록 좋다. 낮은 거를 찾는 거고요. 수익률법은 이거는 투자 금액 대비 임대료 수익이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같은 방법이에요. 역수관계에 있는 거죠. 지금 둘은 거꾸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임대료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미 보셨지만 임대료의 기준은 여기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이거는 매출액 기준이죠. 매출.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도 있고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도 있어요. 얘는 수익인데 얘는 순영업소득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이고 요 두 개는 지분에 대한 수익이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누는 방법도 달라요. 일단 조소득 승수하게 되면 가능조, 유효조소득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가령 가능조소득 승수하게 되면 승수는 부동산 가격, 투자 금액이니까 가격이라고 쓰겠습니다. 가격, 그 다음에 가능조소득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가능조소득 승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령 이게 10억인데 부동산 가격이 100억이다 그러면 10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소득승수는 이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가령 순영업소득이 5억이 나왔는데 가격이 100억이다 라고 하면 2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연자를 붙여서 자본의 수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5억으로 20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5, 20, 100억 뽑죠? 100억 뽑는 거예요. 얘는 자본의 세후기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매출액이니까. 비용 뺀 수익을 가지고 자본의 수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총 자본에 대한 회수기간 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전연금수지에서 조심할 것은 여기다 100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자본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지분 투자액을 써야 돼요. 이게 세전연금수지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요 수익들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이에요. 가령 지분 투자 금액이 60억이고 세전현금 수지가 3억이다 라고 한다면 얘도 20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전현금 수지 승수를 구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법은 뒤집으면 수익률법이에요. 자, 뒤집어 보면 요거 이름 하나 기억하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총자산 회전율은 아까 수익률법은 가령 가능조소득이다 그러면은 가능조소득으로 부동산 가격을 나누었지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가능조소득이 분자에 들어가고 혹은 유효조소득이 조소득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1000억짜리 부동산 100억 매출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이건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은데 보통 제조업은 일단 투자 금액 대비 연간 매출액이 1회 전은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100%가 돼야 된다. 그리고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다. 자본 환원율이다 해서 부동산 가격에서 뒤집어 쓰기만 하면 되죠. 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걸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얘를 환원이율이라고 해요.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서 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지분 배당률은 이제 지분이 들어갔죠. 지분 투자 금액에서 자 세전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분 배당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후현금 수지는 세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세후현금 수지 쓰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비율분석법이에요. 그 비율분석법은 마찬가지로 각종 재무 비율을 통해서 보겠다. 세 가지 관점에서 주로 이제 파악하는 건데, 자, 가령 총자본은 총투자금액 1000억짜리 부동산 샀는데 자기 자본 400억이고 타인 자본 600억을 빌렸다라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자기 자본은 지분이라고도 하고 타인 자본은 부채 혹은 대부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말 그대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어디에서? 총 자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에서 자기 자본 400억이니까 4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야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셨지만 차입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지고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위험이 커진다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은 높고 얘는 좀 낮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대부 비율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 즉 총 자본에서 대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중에 600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이건 60% 이렇게 되겠죠. 낮을수록 안정성에서는 괜찮다. 이런 뜻이고요. 자, 부채 비율이 별표가 있어요. 실제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잘못하면 대부 비율하고 같게 생각이 돼요. 부채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여기 비율 앞에 모두 분자로 들어가죠. 부채는 대부 금액과 같은 거지만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총자본이 아니라 자기자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때 부자, 부채 없으면 부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이란 자기자본은 400억이고 부채는 600억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1.5니까 150%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1.5배만큼 부채가 더 많다 자기자본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은 급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은 자, 대부 비율 60%는 100분의 60이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은 40이고 부채는 60이니까 150%가 되지만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 비율이 80%라는 것은 100분의 80이기 때문에 자, 자기 자본은 20이 되는 거고 부채는 80이 되니까 40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은 급증합니다.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대부 비율이 크다는 것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분모 적어지고 분자 커지니까 이렇게 급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더하기 대부 비율은 당연히 100%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거 두 개 나눈 거죠. 요거 두 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로 나눈 거예요.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로 나누면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들어오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잖아요. 분모 분자에서 같은 거 사라지죠. 왜냐하면 부채가 대부 금액하고 같은 거니까.
그럼 분모는 총자본만 남고 얘가 분모로 오는 거니까 그죠? 분자는 뭐만 남습니까? 여기 대부 비율 없어지니까 자기자본 비율만 남잖아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동성 비율인데 유동성 비율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부채 감당률은 절대적이에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 지급 능력,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딩을 살 때 차입을 수반하잖아요. 그런데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만일 순영업소득이 50억인데 부채 서비스가 20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죠. 30억이 남잖아요. 빚 갖고도. 그래서 이 비율은 2.5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많아야 된다는 건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1보다는 커야만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채무불이행률은 이제 여기 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이행률이니까 나갈 돈이 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당률은 들어올 돈이 분자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에서 나갈 거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이렇게 더해진 금액이다. 얘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적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유동성이 있다. 유동 비율은 뭐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비교해서 사실 이제 일반 기업은 이런 걸 보는 거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비교해서 이 비율이 클수록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을 본 거고요. 생산성 비율은 이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수익성이라는 것은 영업 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경비가 적어야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 경비 비율은 굉장히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를 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효조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대략 35%를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매출액에서 경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소득 비율은 뭐 그럴 거 없이 두 개를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가능 조소득에서 실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공실률은 가능 조소득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보통 5% 잡는다 그랬죠.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고 낮을수록 좋고 소득 비율은 높을수록 생산성,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 말이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해요. 당연히 지금 어디를 봐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셨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또 동일한 투자안이라도 지표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은 좋은데 아이고 한참 유동성은 안 좋다.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표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와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렇게 하자 이거죠. 부동산 투자안에 또 다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통적 기법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디스카운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기법이다. 그래서 전통적 기법 중에는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이거는 원하는 회수기간보다 투자한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투자안의 평균 이익률이 동업종 평균보다 높으면 투자하겠다.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 기법에서는 최소한 한 문제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간혹 계산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회수기간법을 먼저 보시죠. 여기 이제 일반적인 회수기간 하면 단순 회수기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현가 회수기간법도 있거든요. 현가 회수기간 하게 되면 이거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회수기간을 구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수기간법 하면 일반적으로 단순 회수기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현가 회수기간 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회수기간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자, A 투자는 0년차 투자 시점에 1,000원을 투자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그럼 얘는 300원, 600원, 1,000원, 4년에 걸쳐서 1,000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이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다 합쳐봤자 1,000원인데 여기다가 할인해주면, 현가계수급해서 할인해주면 1,000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4년이 아닌데 4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단순 회수기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얘는 얼마입니까? 얘도 1,000원이 회수되는데 700원, 900원, 1,000원. 얘도 4년이 걸려요. 자, 이렇게 회수기간을 구해놓고 빨리 회수기간 회수될수록 좋다. 투자하는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 투자안이라면 내가 원하는 회수기간이 5년인데 지금 AB는 4년이잖아요. 그럼 AB 모두 투자하겠다. 그죠? 그러나 상호배타적 투자안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할 때 뭘 골라야 될까? 아니, 두 개 같네. 두 개 같아서 골라 잡아서 A를 골랐다. 그럼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단순 회수기간법상은 같지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면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것이 좋죠. 할인율이 낮으니까 현재 가치 계산해보면 얘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B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단순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고 현가 회수기간법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회수기간을 구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여기다가 가령 현가 개수를 껌껌이 곱해서 1,000원이 회수되는 기간을 구하는 거고, 그러면 4년보다 길겠죠. 현재 가치 기준으로 따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투자는 현재 하는데 돈은 미래에 들어와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계적 수익률법. 이거는 지난 투자론 첫 시간에 점프업 문제에 나왔던 그 내용이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나눈다. 여기서 연평균 순수익이야 이해가 가지만 투자 금액이 왜 연평균인가? 한번 투자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라고 한다면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최초에 9,000원을 주고 샀는데 정액법에 의해서 3,000원 상각이 돼서 6,000원 남았고, 여기 이제 또 한 번 누적이 되니까 6,000원을 빼면 3,000원 남았고, 마지막 해에는 0원이 된다. 연평균 투자 금액은 15,000, 18,000 나누기 4년이니까 4,5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연평균 투자 금액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냥 9,000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회계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이다.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했다.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그래서 얘를 평균이익률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평균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감가상각비가 비용 처리됐어요. 비용 처리돼서 우리 그 캐시플로우를 구할 때하고 다르죠. 현금 수지 구할 때는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 안 했는데 총수입 비용에서 감가상각까지 빼줬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이렇게 나왔고 그걸 평균하면 2,000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4,500으로 나누면 44.4%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계적 이 이익률 자체가 동업종 평균보다 높다면 투자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회계적 이익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은 감가상각비가 반영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한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실제 캐시플로우가 아닌 그런 단점이 있고, 역시 얘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들어올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할인, 디스카운트, 현금 수지, 캐시플로우 줄여서 DCF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순현가법이에요. 이 순현가라고 하는 것은 네트예요. 네트 프레젠트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라는 뜻이죠. 순이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빼줬다는 거예요. 들어올 것에서 나갈 거를. 그래서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투자가 한 번 이루어진 경우는 최초에 투자한 금액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빼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우셨죠? 캐시플로우, 현금 수지 측정법을 배우셨으면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자, 보유기간 중에 들어올 세후 현금 수지 현가, 보유기간 말에는 팔아서 세후 지분 복구액이 들어온 현가. 얘네들은 다 지분 개념이니까 자, 요게 투자 금액이 지분 투자 금액을 빼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굳이 보자면. 그래서 지금 미래에 들어올 현금 유입액을 현가 개수를 곱해서 현재 가치와 비교한다 이겁니다. 가령 100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가령 110억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거 투자할 거냐 그러면 10억 남으니까 투자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가치 기준으로 1년 후에 가령 110억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를 구해봐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투자 금액을 빼가지고 남는지 모자른지를 보겠다. 이게 순현가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할인할 때 말이죠.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원하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거예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가령 110억인데 1년 후라고 가정해보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0%라면 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현가계수 1 하면 1.1 나누기 110 나누기 1.1이니까 1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100억이 되는 거고 자 보세요. 그러면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가 100억이 되는 거고 투자 금액이 100억이 되는 거니까 0이 됩니다. 순현가 0이라는 것은 이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로 할인했는데 자 할인해서 100억 투자 금액이 됐으면 거꾸로 수익률도 10%가 나온다는 얘기죠. 원하는 수익률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순현가 0이라는 뜻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정확히 반영된 수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크다면 어떨까? 0보다 크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고도 남는 게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순현가 0은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투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현가법의 특징은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의 극대화라는 것은 가령 여기서 A와 B 중에 내부 수익률이 높으니까 A를 골랐다라고 하면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는 부의 증가분이 3,500원, B를 골랐다면 4,000원인데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치합산의 원리가 성립된다는 뜻은 지금 A, B에 동시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 순현가는 7,500원 이렇게 더할 수가 있지만 내부 수익률은 이걸 더해서 총 투자하게 되면 30억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계산해야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익률 기준이. 그래서 좀 간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호 배타적인 거는 하나만 골라라 할 땐 큰 거 골라야 되고 자, 상호 독립적일 때 무한히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하면 다 고르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면. 여기서도 0보다 큰 것 중에 값 큰 거 고르면 되고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는 경우 바로 이 경우가 의미가 있는 거죠. 현실은 이거니까.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중에서 자신의 투자 규모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거, 그 값이 큰 것. 상대적으로 그 값이 큰 것부터 골라야 돼요. 절대 순현가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게 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수익성 지수가 필요하다. 잠시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투자 금액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가령 이 사례를 100억을 투자해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110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1.1 이렇게 되는 거죠. 1일 때는 순현가가 0이 되는 거죠. 1이면은 가령 1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유입의 현가, 투자 금액 빼면 순현가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거예요. 얘가 1보다 크다면 분모가 크니까 순현가는 0보다 커지는 거고 얘가 1보다 적으면 유입액보다 투자 금액이
크니까 빼면 마이너스가 되죠. 수년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수년가법과 결과는 같아요. 다만 자,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을 검토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아니라 아까처럼 상대적으로 그 값이 큰 것을 고를 때 수익성 지수가 큰 것부터 골라서 자신의 투자 금액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호배타적 하나만 고를 때는 가장 큰 거, 독립적일 땐 1보다 크면 다 된다 이거죠. 수년가하고 일치한다 이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으로 오면 내부 수익률에서 핵심적인 거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수년가가 0이라는 것은 수익성 지수가 1이죠. 왜냐하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 혹은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1이라는 것은 분자 분모가 같다는 거고 분자 분모가 같다는 것은 수년가가 0이라는 거죠.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투자 금액을 뺀 거니까 그럼 수년가가 0이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 1이라는 것은 수년가 0이라는 거예요. 수년가가 0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투자 금액이 같다 이거죠.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투자 금액이 일치한다. 그 할인율이 바로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고 그것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 뜻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자, 현재 10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1억 원이 되는 투자한이 있다. 수익률 10%잖아요. 암산으로도 1년이니까. 그럼 이걸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다 내부자를 붙인 것은 무슨 요구 수익률 할인해서 구한 게 아니라 투자한 현금 흐름만을 보고 그 투자한의 현금 흐름 내부에서 구한 수익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익률은 곧 할인율이죠. 근데 이걸로 할인해보면 할인했을 때 수년가가 0이 된다는 거죠. 자, 현금 유입의 현가는 11억에다가 1 플러스 0.1, 1.1분의 1 이렇게 곱하면 10억 원이죠.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가 10억 원이고 현금 유출의 현가도 10억 원이니까 수년가가 0이죠. 투자금액도 0이니까. 이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준 할인율 자체가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8%로 할인하거나 12%로 할인하게 되면 이거는 수년가가 0이 되지 않죠. 내부 수익률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요, 이건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내부 수익률은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 5,630불에 땅을 매수해가지고 7년 후에 15,000달러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내부 수익률은 현가계수 곱하기 내가계수는 미래가치가 된다. 이게 복리 수익률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 못 구해요. 그냥 결론만 봅니다. 15%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자, 7년 후에 15,000원이 현재 5,630과 일치하는 할인율. 그것이 바로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 이게 투자 금액. 이걸 같게 해주는 할인율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맞잖아요? 같은 거예요. 15%.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험에 단골인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이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7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에 불과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배타적일 때는 큰 거 하나, 독립적일 때는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는 경우는 순서대로 뭐 이렇게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어떨까라는 거죠. 가령 내부 수익률이 10%로 구해졌다. 그럼 이게 내부 수익률이죠. 왜냐하면 수년가 그래프인데 얘가 수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자체가 내부 수익률. 얘가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안을 만약에 8%로 할인해서 수년가를 구해봤다면 가령 8%로 할인해서 구해봤다면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액이 커져서 플러스가 되겠죠. 수년가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0%로 할인해서 수년가를 구하면 수년가가 0이 되고 그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만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만약에 12%로 할인하면 할인율이 너무 커져서
현금 유입의 경과가 적어져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수년가는 0보다 적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경우는 채택이고 요 경우는 기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K가 요구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경우와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같아요. 자, 그럼 같으면 뭐하러 두 개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의사 결정 준거로서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재투자에 대한 가정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땅을 보셨죠. 5,630에 7년 투자하면 15,000이 돼서 이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5%다. 자, 이것은요 15%로 재투자한다. 7년 동안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인데 이거는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경제 상황이 변하면 할인율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요구수익률법에 의하면 수년가법에 의하면 요구수익률로 할인하기 때문에 요구수익률로 1년부터 2년 사이에는 10%, 3년 차부터는 경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 12%, 뭐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것은 거꾸로 재투자한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재투자에 대한 가정이 수년가법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수년가법이다 이거. 이것도 기본서에 있는 거지만 이거 따블이네. 얘는 50이고 얘를 A를 선택하자 했으면 부의 증가분은 82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B를 선택하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B는 부의 증가분이 3,636원이 돼요. 따라서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수년가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기본적으로 아까 7차 방정식 봤잖아요. 뭐 1 플러스 R의 7승은 5,630 곱하기 이건 15,000.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 고차 방정식엔 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복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 해가 결국 수년가법이 우월하다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 마무리했어요. 부동산 투자론을 마무리했는데 여기 어림셈법하고 투자의 평가기법을 봤습니다. 다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5편 전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변형한 내용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